안녕하십니까. 김경재의 세상의 길은 오늘 7월 1일에 생각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월 1일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하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50몇 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된 날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오후에 1시에 우리 공군 50기 장교 오부생들이 모여서 회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비고 했는데 불조소생이 그냥 어거지로 동기생 회장을 장기 집권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저한테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냥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동기생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72명이 임관을 했는데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만 하더라도 (1년만) 하더라도 7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특히 얼마 전에는 감정이 추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하고 대학 동기고 공군 장교도 같이 갔던 황수익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하고는 학교 시절 때부터 굉장한 라이벌이었는데 아주 친하고 바둑에 맞쓰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제가 7월 1일 날 황수익 교수가 없는 동생회를 했는데 한 40여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 우리가 군대를 갈 때 군대 안 간 사람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당시에 그 가짜로 제대증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가지고 도장을 파가지고 제대증을 찍고 다니다가 나중에 들통나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는 적도 있고 또 그중에 신문기자 하다가 또 들통이 나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막 그 사람을 옹호하려고 난리 법석을 쳤고 눈이 나쁘다는 둥 무슨 이상한 조영제 같은 걸 마시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폐가 막 파랗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군대 깊이 사유가 많았는데 우리 같은 요령 없는 사람들은 군대가 애국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4년을 복무를 했는데 4개월 훈련에다가 4년 4개월에 마침 또 북한에서 김신조가 내려와서 청와대 습격한다고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우리 전역이 2개월 늦어서 4년 6개월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세상 떠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 가면 썩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빈축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썩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난리치고 법석 떨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먼저 또 법석을 떨고 먼저 가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꼭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새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이 짝눈이 돼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짝눈 때문에 군대 복무를 하기 어려웠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보다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동훈이라는 사나이와 변희재라는 사나이가 저에게는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한동훈은 1973년생이고 변희재는 1년 아래인 1974년생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키가 180 내지 181cm로 나오고 변희준은 조금 큰 183cm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70년대생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를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한동훈은 역사상 대한민국 건국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선왕조 시대를 포함해서라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우선 법무장관이라는 게 옛날로 말해서 형조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게 이조의 직제로 보면 대사원 비슷합니다. 조광조 같은 사람이 탄핵하고 뭐 기소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사정보관리반장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조 판사 중에서 특히 이조 좌랑 우랑이 있었죠. 좌랑이 주로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서는 옛날 초무처 인사국장 같은 거고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없는 채로 3번이나 검찰의 인사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반장은 누굽니까? 박행렬이라는 행시 44회를 시켰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인사행정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검증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성향 그리고 범죄 경력 뭐 이런 것을 체크하는 데는 백행렬 씨는 사무적인 접근만 하지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소위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고도 안 한다 하는 말만 하지만 사실상 한동훈이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겸임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역할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장 이 3개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형조판서, 대사원 그리고 2조 판사 내지 2조 좌랑 정도 3가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찍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재빨리 또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뭐 하느냐? FBI에 어떻게 인사를 검증하고 범죄 처리를 하느냐를 배우러 갔다는 거죠. FBI의 상대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경찰청이 돼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 경찰청장이 FBI를 접촉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래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조 때 중종 때 김여사와의 주인공이었던 정암 조광조라는 사람이 대사원을 했는데 이 대사원이 지금으로 보면 검찰총장 역할입니다. 누구를 탄핵하고 누구를 주장해서 포도청에서 잡아가지고 뭐하고 대사원이 주로 그 일을 했는데 정암 조광조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요새 한동훈에게 따라다니는 머리가 좋다는 평하고 좀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추앙도 받았고 리더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파에게도 상당히 지목을 받아서 결국은 모략에 의해서 사역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주초위양이라는 글씨. 주라는 게 나라 조자 조자가 옆에가 달리는 주자인데 이게 초 아닙니까? 그 주초위양 한번 찾아봐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파들이요 큰 잎사귀 나무 잎사귀에다가 꿀로 주초위양을 이렇게 썼어요. 짝짝짝짝 찍어놓으니까 벌레들이 와서 달콤하니까 그걸 이렇게 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하죠? 아니 나무잎에 주초위양이라고 써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주하고 초를 붙이면 나라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보여보세요. 크게. 내 얼굴 빼고 크게 안 보여?
아니, 주초위왕이야. 주총령이 아니고 주초위왕 없어요? 이 사람이 못 찾는. 오케이. 아무튼 이거 나왔네. 주초위왕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크게 한번 띄워봐요. 글씨를. 크게 보여요. 더 크게, 그 글씨만 크게 보여요. 이거 바로 그 글씨입니다. 저기에 그 주자하고 초자를 보태면 조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조씨. 그러니까 나라조씨가 왕을 행세, 왕이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주초라는 게 조광조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걸 몰아가지고 당시에 중종 때 조광조가 영모를 꾀한다 하는 그런 혐의로 해서 그 중종의 총명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먹고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광조가 워낙 탁월한 신하였기 때문에 많은 반대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 거세에 앞장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에 딱 대비하는 사람이 키도 비슷하고 대학도 비슷한 변희재, 그 요새 그 공식적인 타이틀이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죠. 74년생이 나이는 하나 아름인데 이 사람의 경력이라는 것은 뭐 한동훈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유튜브에 요새 아주 스타로 등장했고 저하고는 인간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 할 때 제 특보를 한 적이 있고 특보를 하기 전에 옛날 민주당에서 민주당 우파로서 그 남프라이즈라는 유명한 그 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필명을 날리다가 제가 민주당에서 슬슬 이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오니까 결국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결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김경재하고 변희재는 여러 가지 관계가 깊다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 변희재의 그 강력한 언동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변희재 좀 말 좀 하지 왜 그냥 가만 놔두냐 이런 것을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변희재의 이제 최고의 무기라고 할까? 이것이 소위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사건을 파헤쳐서 거기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논리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리고 그 조작의 총책임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태블릿 PC가 그 최순실, 소위 최서민이죠. 그쪽이 아니라 김한수 거고 김한수 거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계약서나 이런 걸 조작했다는 걸 아주 낱낱이 밝혀내서 그것 때문에 옥고도 한 1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태블릿 PC를 파헤쳤는데 원래 이 태블릿 PC의 문제를 저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어떤 고명한 학자를 하나 같이 하자 해서 서강대학교 최창섭 교수라고 언론학과 교수죠. 오늘 나왔어요. 오늘 제 공군 50기 동기로 같이 와서 회식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제가 공동대표로 해서 태블릿 PC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변희재가 실무총책을 맡았죠. 근데 사실 이제 변희재가 그걸 합시다 하고 가지고 와서 그래 해라.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이 들러리를 서준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일생에 자기 좀 중반까지의 생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금자탑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의 이 태블릿 PC 조작 해치는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는 가장 아픈 원죄, 부인할 수 없는 원죄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그냥 함부로 펑펑 던지고 하기 때문에 요새 유튜브에 보면 맞아 변희재 판입니다. 변희재가 뭐라고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몇만 개 막 몇십만 개 조회가 뜨고 아주 그냥 유튜브를 거의 평정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한국 정치가 한동훈과 변희재가 이걸 주도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훨씬 오래 전부터 변희재를 주목했습니다. 변희재가 어디 가서 보스가 김만무이라는 얘기도 하고 어쩌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큰 딸아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제 막내 동생이거나 아니면 제 큰아들 격의 나이입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에게 좀 비범한 것을 발견했고 또 자기 아버님이 강화도에서 그 고등학교 교사 교편을 잡으셨는데 변희재가 한때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니는 김경재 의원을 추종하라 하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저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희재하고 저하고는 인간적으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변희재가 하는 과격한 운동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겁없는 어떤 도전 이런 것은 제가 왜 따라가지 않느냐. 저는 우선 윤석열과 어떻든 간에 대선에서 한번 같이 붙었던 사람으로서 대결을 했던 사람으로 일단 윤석열의 정권의 존재 이유를 저는 인정합니다. 소위 레종 데트라고 그러죠. 윤석열이가 그래도 이재명 정권보다는 몇 표나 나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체제를 지키는 데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꾸준히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선거 직전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달성에 내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형식적인 사과를 했고 사죄 및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적어도 이 나라를 주사파의 입장으로 던지지 않았다는 것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제가 한 번인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ARS를 가지고 꾸준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표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서경석 목사 팀들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어떤 야권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거 늦게 가담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0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해가지고 한때 최고로 올라갔을 때 김경재가 제가 69%고 윤석열이가 25%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국민의 여론조사로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뽑느냐 하면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했죠. 근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전화무게 목사와 접근을 해서 전화무게 목사가 저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정치적인 향배는 전화무게 목사, 정광훈 목사죠.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위약, 배신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약속 위반 때문에 곤두박질을 쳤고 그것 때문에 제 대통령 선거는 망쳐버린 셈입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그것을 집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사나이로서 한번 이 세상에 이름을 걸고 태어난 이상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정식으로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당선했고 그 후에는 또 신자민련 대통령 후보가 됐고 2번이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으로서 아니 자신 없다고 어물어물 그만둬버리고 이 사나이가 뭐가 이럴 거이냐.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제 집을 잡혀서 끝까지 가면서도 꾸준히 ARS를 통해서 제가 얻는 표가
혹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를 꾸준히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번, 2번으로 막 표가 이렇게 집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그 동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동영상에 댓글이 1000개 이상 넘을 때 한 700~800개가 당신을 지지하지만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2번을 찍겠습니다 하는 댓글이 쫙 붙었어요.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판에 그만두기가 참 어려웠고, 제가 벌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받을 어떤 비판과 어떤 어떤 모욕과 그런 것을 제가 떳떳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했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관인을 8,000명 가까이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전국에다 파견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백모, 박성현의 그 부정선거 조사위원회 멤버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운동에서도 수천 명의 명단이 이쪽으로 왔고, 그리고 오근호 그 부정선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스스로도 자기도 출마한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도 남은 그 명단을 해서 8,000명 가까이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놀랄만한 것은 제가 그만둬 버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이 생각을 깜빡했어요. 그 양반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가면 그 출입을 못하고 뭐 일당 뭐 11만 원인가 받는 게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사전 선거 때도 우리의 용맹하는 참관인들, 우리는 그냥 허물허물하게 앉아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일당이나 받고 슬그머니 나가는 얌전한 분들보다 액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우리 멤버가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선거를 할 때는 253개의 그 개표장, 특히 개표장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걸 배치를 했는데, 제가 빠지면 그게 다 못 들어가요. 출입을 못하고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빚어질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망신, 모욕 이런 걸 감수하면서도 참관인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팀이 정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우리 변희재 동지는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윤석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때 그 사람하고 하여간 경쟁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또 그 사람 반대 운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당분간 그 사람의 윤석열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의의 정치 평론과 비판, 권고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혈기방장하고 당당한 70년대생 변희재는 윤석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정치 투쟁을 함으로써 아마도 다음번 5년 후에는 한동훈과 변희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희재 군에게 오래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망의 꿈을 가져라. 나는 네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보았다. 그런데 네가 고쳐야 할 게 있다. 네는 말이 너무 빠르다. 네는 다 알아먹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요한 내막은 천천히 얘기해라. 소위 대중연설에 대한 연습을 해라. 그리고 이거 워낙 난세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막 난무한데, 가능하면 지금 고소 고발하고 하는 것을 뭐 지금 몇 개 하고 있냐, 그게 10몇 개, 11개가 된다 그러더라. 그걸 반으로 좀 줄여라. 어떻게 줄입니까? 어지간한 것은 사고를 하거나 휴전을 청해라. 그래서 중요한 거 한 대여섯 개만 그 재판에서 싸움을 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고 크게 보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덕담을 내가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희재의 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 변희재 정말 재밌어요. 화끈하고요, 논리적이고 뭐 칭찬이 많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변희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댓글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이게 익명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감추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하게 모욕적인 그 저주에 가까운 코멘트가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의원님 그 댓글은 그건 잠깐 유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다른 데 가면 굉장하다는 게 뭐 반 이상이 죽일 놈 살릴 놈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이나 시청자들에게 댓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스스로를 인간적, 인격적 파멸로 끌어가는 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죄악감에 빠집니다. 당당하게 비판하세요. 익명의 시대에 아무리 산다고 해서 누구 또순이 하고 썼지만 대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선풀이나 악풀이나 간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악풀에는 인내심이 좀 약한 편입니다. 엊그제 제가 무슨 방송을 했더니 제 고향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대충 제가 누군지 압니다만은 저한테 야 김경재 네 얼굴 좀 봐라. 너무 추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만두고 내 얼굴이 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보통 정도는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추하게 보이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지는 얼마나 잘생겼노.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그렇게 추하게 보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날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전라도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도 문재인이 까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는 댓글이라는 것은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DJ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 배신자 프레임은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다음 하는 것이 늙은 놈이 뭐 그렇게 주책을 들고 하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제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주셔야죠.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공감과 지지 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기를 김동길 박사, 그리고 박찬종 의원, 그리고 김경재, 이 세 사람을 많이 꼽습니다. 그 다음 또 꼽으려면 김문수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아직 우리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여서 원로급에 든 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요새 김동길 교수가 건강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액티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찬종 의원과 저를 열심히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좋건 나쁘건 간에 당당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목해 주는 걸 저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고의 목표는 어떻든 간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는 올라섰는데 이걸 너무 법치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법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한동훈이 같은 사람 시켜서 그냥 검찰도 완전히 저편으로 다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정부에 들어가는 인사 문제도 지가 다 권장하고, 그리고 그거 꾀를 제주를 보고 이제 미국의 FBI한테 막 쫓아가고, 이거 좀 지나치지 않는가? 좀 지나치지 않는가?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한동훈도 저는 좋은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변희재가 좋은 쌍벽을 이루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둘이가 다 논전을 붙을 만한 당당한 이론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치를 보면 꼭 이렇게 맞술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배우도 뭐 윤정이 누구 문희 이렇게 몇 사람 모이는 거 있죠? 삼총사 아니면 누구요? 다 이름 잊어먹었습니다만 정영숙이 또 누구지 이름? 우리 PD가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냥 3인조 만드는 거 이게 경쟁 상대가 돼요. 옛날 40대 3인조가 되듯이. 그래서 한동훈 변희재에다가 누구 하나 낄 수도 있겠죠. 김용진인가? 그런 사람이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와서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좋은 토론의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좋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요새 우리들의 방송에 방송 타자마자 5분이나 10분에 딱지가 딱 붙어버려요. 구글에서 막 붙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재인 월북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냥 벌벌 떠는지 그냥 하자마자 5분 10분 딱지가 딱 붙어버려서 광고 수입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달에 300~400만 원 되는 거 요새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김경재가 계속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돈을 넣지 않는 걸로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고 알림하고 눌러주면 더욱 좋고, 알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탁 하면 띵 하고 떠가지고 김경재 방송 떴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걸 보내주시면 돈 보내달라고까지는 감히 미안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가 힘있게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지원과 협력을 바람하면서 주말에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행복한 일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